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지났네요. 네, 크리스마스를 일단 먼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었습니다. 어제 그래요?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집 밖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지난 금요일 샌드위치 금요일이죠. 오늘의 프리마켓 뉴욕. 지금부터 한번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장이 지금 뭐 개인적인 표현은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 보시면은 지수는 보합입니다. 지수는 보합인 상황에서 개별 종목단에서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마이크론이 프리정에서 또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0.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엔비디아와 그록 이야기 주로 또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은이 4.8% 그리고는 또 백금도 올라가고 팔라듐도 올라가고 지금 7%대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일명 귀금속 슈퍼랠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선물은 4,522달러, 은선물은 현재 5% 언저리로 상승하면서 72달러를 돌파, 역대 최고치를 재경신 중이고요. 구리선물도 장중한 때 12,280달러를 웃돌며 역시나 신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팔라듐과 백금 선물도 거래량이 적어진 연휴 다음 날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7에서 8%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금 선물이 2,488달러를 뛰어넘으며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도 현재 3% 가깝게 급증하면서 4달러 중반대를 터치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코아 선물은 공급난이 회복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이 12,000달러 대비해서는 현재 약 50% 정도 하락한 5,9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소매 가격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초콜릿에 대한 체감 물가는 높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먼저 요 차트 살짝만 연결을 해주시고 저희 게스트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를 저희가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거 항상 이야기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더라. 그 골이 걱정이 되는 차트다라는 거 먼저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고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숙 메릭츠 증권 수석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12월 초에 뵙고 네. 12월 말에 또 뵙게 되었는데 일단은 그때도 산타랠리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적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반도체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결국에 산타가 왔던 것 같습니다. S&P 500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한 달간 놓고 보면 지수는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11월 초에 23.2배에서 한 22.3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결국에 시장의 신고가 랠리를 이끈 것은 실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월 지금까지 수익률을 섹터별로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기존에 보통 시장이 신고가 경신을 할 때는 주도 섹터가 보통 이제 힘을 받으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데 이번 12월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중간에 AI 버블론이 다시 또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못 뵙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IT 섹터는 1% 상승에 그치면서 이제 시장 상승률을 언더퍼폼하기는 했지만 그 외 다른 섹터들이 뭐 방금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금 가격이나 은 가격 이런 것들 같이 오르면서 소재 섹터가 한 4% 오르면서 이제 그 시장의 신고가 랠리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시장이 좀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었던 뭐 배경에는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시장이 다시 조금 주도주들이 다시 힘을 받으면서 시장이 조금 회복하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덧붙여서 드리면 그래서 지금 연말이니만큼 또 연초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보면 좀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약 18%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 MSCI 지수라든가 혹은 다른 국가들의 올해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면 언더퍼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해 다른 국가 수익률 대비해서는 안 좋다. 그래서 미국 투자하면 올해는 바보였느냐? 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최근 20년 동안 미국 시장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11%입니다. 그러면 11%를 넘은
이제 시장 흐름은 강세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YTD 수익률 18%라는 숫자는 뭐 올해 70% 가까이 오른 한국이라든가 뭐 20% 가까이 오른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언더퍼폼을 했지만은 미국 시장만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미국 시장의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주장드리는 얘기들 중에 저는 올해 미국 시장의 색깔을 평가를 한다면 실적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것 같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장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펀더멘털 기반으로 탄탄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고 버블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버블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따라가지 못한 채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시장이 오르는 그런 시장의 색깔에서 이거 너무 가격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버블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올해 18% 성장 중에 12개월 선행 EPS와 PER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전체 수익률의 80%를 EPS 추정치 상향이 이끌었고요. 나머지 20%가 밸류에이션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올해 연초에 한 21.8배에서 지금 22.3배까지 거의 이제 플랫한 수준인 거고, 그리고 반면에 EPS 추정치는 모두 다 잘 아시는 AI 인프라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의 실적 추정치 상향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그게 뭐 지난주에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또 전체 S&P 500 EPS 추정치가 한 번 더 또 퀀텀 점프를 한 모양이 또 차트 같은 데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의 올해는 나쁘지 않았고 3년 연속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실적장이었고, 그리고 그 실적장은 버블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올해 시장에 대한 좀 연말에 놓고 봤을 때 올해 시장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도 버블이 아니고 실적도 전반적으로 기업들에서 잘 나와주고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이미 오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상승 여력이 약간은 제한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보시죠?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제 두 가지 잣대로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두 가지 잣대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여력이 있느냐, 실적 상향의 여력이 있느냐. 저는 두 가지 다 좀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또 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 보면 22.3배라고 하는 12개월 선행 PER 밸류에이션은 10월 말부터 11월 20일까지 꺾이기 직전에 고점 밸류에이션이 23.2배 정도 됐었거든요. 한 배가량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의견인 미국은 자본 효율성이 추세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밸류에이션은 평균액이 아니라 이제 슬라이트한 우상향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24년 상반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한 21배 수준에서 24년 하반기부터 한 22배까지 올라왔고, 올해도 22배를 거의 평균 수준으로 그리다가 한 23배 고점을 찍고 최근에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밸류에이션을 지금 수준보다 슬라이트하게 한 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지수 대비해서 한 4%에서 5%의 추가적인 지수 상승 여력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만으로도. 여기서 펀더멘털을 같이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11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또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를 11월 말까지 업데이트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26년, 27년 이제 순이익 전망치가 1% 정도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해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도 엄청 뛰어나게 숫자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26년 말에 지수를 이제 전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땡겨올 수 있는 27년의 순이익 전망치가 한 3.2조 달러 정도 되고 그 성장률 예상되는 성장률은 26년 대비 13.5% 정도 됩니다. 이 말인 즉슨 내년도의 지수 성장의 여력이 뭐 올해랑 비슷하게
이익 성장만으로도 한 10%대 중반의 추가적인 그 지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맥락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지수가 단기적으로도 밸류에이션만으로도 전 추가적인 상향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난주에 옵션 만기 이후부터 이제 그 좀 시장이 조정될 때 고밸류 중심 주식들 중심으로 많이 조정이 되다가 뭐 저희 특히 이제 한국 투자자들께서 좋아하시는 뭐 양자라든가 SMR이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이런 이제 고밸류 주식들도 좀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이 한번 관측이 됐고, 거기에다가 AI 주도주들도 다시 좀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시 관측이 되고 있어서 저는 뭐 남은 연말도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월도 이제 물론 1월에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1월 효과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시점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우려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우려라고 한다면요.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우려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떤 발상에서 시작을 하냐면,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그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12월 S&P 500 12월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을 비트코인 가격이랑 차트를 그려보면요, 거의 비슷하게 궤적이 움직입니다. 뭐 11월에도 주가가 조정되었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매크로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로 주가도 조정이 되고 위험 자산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조정이 돼서 같이 이제 영향을 받는 팩터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국면에는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 이제 어떤 한 원인이 되어서, 이제 유동성 위축의 원인이 되어서 이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가격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이제 S&P 500 밸류에이션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궤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오늘도 지금 또 제가 오다가 본 뉴스플로우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거래소가 또 해킹 이슈가 또 막 발생을 했다더라. 이게 11월 초에도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의 조정 트리거가 해킹 이슈였다라고 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는 방향을 못 잡고 있다. 뭐 바닥에 대해서는 뭐 7만 불 후반대네 8만 불 초반대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 반대에서도 이게 여기서 이제 그 트레스홀드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라는 우려까지도 같이 있어서,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가 또 아니라서 이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 전망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잘 회복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힘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코인 차트를 제가 지금 열어놓고 방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코인 업계에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아무래도 이쪽은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51선 이평선이라고 21 이평선인데, 지금 21 이평선 기준에서 지금 어찌 보면은 뭐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거를 몇 주째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닥에서 한번 돌렸을 때는 약간 반등의 그런 뭐 모양새를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 51선까지도 못 가고 밀려가지고 주요 이평선, 주요 지지선에서 계속 밀리는 기술적인 그런 좀 저항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뭐 일종의 이제 금과 팔라듐, 앞서서 말씀 보여드린 그 원자재 차트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몰려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쪽에 이게 유동성이 좀 줄어든 상황이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든 투자라든지 시장을 볼 때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거는 그게 조금은 이제 위험 시그널이 이제 누적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원자재 특히 기금속이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원자재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이제 대단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뭐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인플레이션 엣지가 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은이나 뭐 이런 귀금속까지도 수요가 갔다가 은도 신고가를 가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재라고 여겨지는 뭐 팔라듐이나 백금 같은 그런 쪽의 귀금속까지도 그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는 대부분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 쪽에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에 지금 방향성이 없고 위험해 보이다 보니 이런 수요가 이쪽으로 좀 옮겨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이 맞물려 있는 요인으로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잡으면 이제 그런 귀금속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 속도가 좀 조정이 약간 좀 뭐 최소한 슬라이트하게 슬로우 다운 해지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추세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지금의 방향성이 또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12월 1일자 기준에서 그러니까 MTD라고 하는 그 이번 달에 얼마나 올랐냐인데 이번 달에만 지금 백금이 42%, 팔레듐 27%, 은이 3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코인이 1년 동안 오른 게 없고 오히려 빠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지금 금 가격 제가 YTD로 보여드리면은 이 YTD로 지금 금이 61%. 그러니까 이게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요새 코인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나 수급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못 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서 다른 쪽으로 가는데 특히 지금 12월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11월에도 어찌 보면은 뭐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코인까지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요 평선에서 깨지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26년에도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5에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을 그릴 거다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11월처럼 이게 네. 또 온다 그러면은 코인 시장은 오히려 밑에서 기고 있으니 네. 이게 귀금속 시장이 너무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일단은 뭐 본인의 전문 영역은 아니시다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기서 은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주식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제 논리에서는 네. 이제 은이 하락하기 시작을 만약에 그러니까 제 논리 메커니즘에서는 은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의 바닥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은이 떨어지면서 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 서로 이제 좀 대체 네네네. 관계처럼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에 있었던 어떤 레버리지 효과들이 레버리지 유동성 효과들이 또 주식시장에 옮기로 또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나. 거기서 그럼 주식을 팔 거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은 귀금속이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반등하면 여전히 우리는 즐겨도 되는 장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귀금속도 빠지고 코인도 빠지면은 그건 이제 전반적인 유동성 위축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주식에 대해서는 같이 또 위험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빠질 때만 조심하자. 하나만 빠질 때는 좀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저희가 방송 전에 살짝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너무 그 와닿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직 버블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기업 간에 어찌 보면은 기술 간의 기업 간의 경쟁 관계랑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또 듣고 야, 이거는 너무 딱 이게 정리가 잘 돼서 너무 딱 박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말 그대로 아직까지 AI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이렇게 딱 그 디테일을 잡으셔가지고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저도 이제 많이 문의를 받았던 게 11월에 TPU와 그리고 제미나이의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와 관련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그 조정이 시장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이제 이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면 이제 또 지는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 기업들이면 이거 그럼 시장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럼 버블인 거 아니냐? 얘네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 다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가 이기느냐, 오픈 AI가 이기느냐, 그리고 최근에는 xAI가 또 신모델 발표하면서 또 이제 관심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신모델들의 경쟁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버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대한 그리고 저희 하우스의 생각인데요. 어떤 기준을 잡고 보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기업들이 경쟁을 계속하고 새로운 경쟁 기업이 등장하는 이 시점은 이제 그 어떤 레이트 사이클의 끝자락이 아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례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면 스마트폰 사이클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념이 애플이 아이폰 2009년에 출시를 했고 2011년에 그때부터 이제 애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2011년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애플 주가와 그리고 관련한 스마트폰 밸류체인의 주가가 언제 꺾였느냐가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만 해도 기존의 그 휴대폰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었던 뭐 노키아라든가 모토로라 이런 기업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애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누가 이기네 지네 스마트폰이 나와도 기존의 피처폰이 이길 거네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 기업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확인이 되는 구간에서는 그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그때는 시장의 끝자락, 그 주식 가격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의 끝자락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어떤 게 결국엔 시그널이었느냐? 결국에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려서 이제 시장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뭐 이를테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랑 삼성이 짱이야 라는 요 얘기를 누구나 받아들이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 2014년, 15년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쯤부터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던 게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등장을 하고 기존의 경쟁 기업들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활발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산업의 레이트 사이클의 그 끝자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뭐 제미나이가 나오고 또 xAI의 그로기 신버전이 나오고 오픈 AI의 GPT가 5.2라고 해서 이제 코드레드에서 신버전을 또 빠르게 발표를 하고 이런 경쟁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도 AI 사이클이 야구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3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산업의 위치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AI 현재 산업이 확장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 이 AI 기업들에 대한 노이즈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산업의 경쟁 관점에서 이제 누가 승자와 패자가 한꺼번에 갈리느냐 갈리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이제 지금 시장 AI 산업의 페이즈 1이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페이즈 1이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건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팩터이기도 한 것 같은데 GPU 할인 판매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또 시장의 사이클의 끝 시그널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준들을 갖고 지금 시장을 가늠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 뭐 다른 이슈들이 뭔가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될 때마다 뭐 올해 연초에 딥시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올해 뭐 11월에 있었던 어떤 AI 버블론도 그렇고 뭐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한 뭐 부채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이게 버블의 시그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겠지만은 뭐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애들은 다 버블의 시그널이 아니었다라는 게 전 지금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준 중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준 정도를 일단은 보고 이제 새로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평가를 새롭게 또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요 차트를 좀 띄워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일단 아까 말씀하신 2014년, 2015년까지 스마트폰이라고 했던 과거 혁신.
사례가 쭉 올라오고 그러면서 경쟁이 되면서 그 경쟁의 끝에 뭐 안드로이드, iOS 혹은 뭐 삼성과 애플 이런 기업들로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약간의 뭔가 이제 그때 고점이 만들어졌다. 실제로도 보시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고 난 뒤에도 계속 올라왔던 이유는 이게 iOS의 확장성 에 의해 가지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혁신이 연속되다 보니까 뭐 더 상승을 하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대세 상승은 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 어찌 보면은 이제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GPU 얼마나 팔아요, 인프라 얼마나 깔아요, 뭐 구독이 얼마나 돼요인데 결국 투자자들이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궁극적으로 이 시장 규모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연에 많이 팔릴 때는 16억대, 17억대 시장이었고 그에 맞는 시장 규모라는 게 나왔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iOS를 통해서 스마트폰 산업을 통해서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다. 대략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볼 때 AI 관련돼서 뭐 GPU의 향후 미래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구독에 대해서 예상되는 숫자라는 게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게 증권가에서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는 건지 그래야 우리가 뭐 적정 시가총액이라든지 앞으로 이 관련된 기업들의 그런 목표 주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어느 정도라고들 다들 예상하고 있을까요? 저희도 뭐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산업,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들이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GPU나 뭐 이런 AI 반도체라고 했을 때,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투자되는지 그 시장, 데이터 센터의 투자 시장의 규모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으면 그게 지금의 주도주들의 마켓 사이즈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숫자로는 그 TSMC의 코어스 웨이퍼 패키징 그 캐파를 가지고 2030년까지 얼마나 많은 AI 반도체가 생산이 될 수 있고 걔네들이 이제 구매가 되어 설치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제 그런 금액이 이제 그 투자 재원으로 되느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 한 8천억 달러, 내후년부터 한 1조, 그리고 2030년에 가서는 연간 2조, 그래서 누적으로 생각하면 향후 6조에서 8조 달러 정도 되는 시장 규모가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저희의 추정 혹은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네. 2조 달러, 2030년 2조 달러의 어찌 보면 시장 규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TSMC가 한 1.5조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다 보니까 네. 2030년 기준으로 보면은 PSR이 한 배. 네. 그런 셈이죠. 그보다도 다른 시장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남았다. 네. 뭐 영업이익률을 뭐 30%에서 50%까지 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PER이 한 자리대까지도 이제 2030년 기준으로 지금 주가면은 네. 한 자리대니까 업사이드가 여전히 한 뭐 4배, 5배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숫자라고 추산을 일단 해주셨고 그 핵심에서는 일단 코어스의 그런 증설 속도라는 거를 중심으로 보자. 코어스에 대한 기술은 우리가 다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AI 칩의 핵심 기술이니까 네. 고캐파를 기준으로 내년, 내후년 2030년까지 계산하기로는 그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도 연간 기준으로 커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뭐 TSMC나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그걸 또 나눠 먹을 거니까 그 관점에서 앞으로도 여전히 실적 중심으로 더 우상향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고는 저희가 또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AI 칩도 얘기했는데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되게 중요한 뉴스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나왔어요. 어떤 뉴스죠? 저희 부장님? 네. 전 질문을 하신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엔비디아와 그록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마지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독점 규제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M&A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뭐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엔비디아의 뭐 그록 인수 이런 얘기처럼 나왔지만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 확보와 인재 확보 하는 그런 계약 형태의 어떤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나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 자체가 실제로 이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그게 반독점 규제를 맞을 수도 있으니 그걸 좀 약간 우회해서 어떤 뭐 계약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그럼 왜 그렇게 그록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싶고 인재를 확보하고 싶어 하느냐 그거를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록이라고 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이제 LPU라고 하는 반도체, 그리고 거기다가 뭐 SRAM이라고 하는 램이 들어가는 LPU라고 하는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게 GPU와 좀 차별적으로 갖는 성질은 레이턴시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할 때 지연 시간이 크게 낮아진다라는 그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 AI 에이전트 비즈니스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게 AI 에이전트가 워낙에 복잡한 연산을 여러 단계에 걸쳐 하다 보니까 지연 시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영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인터넷을 클릭을 했는데 얘가 바로 답이 페이지가 안 뜨고 한 2초나 3초 지나면 저희 그냥 새로 보시면 눌러버리면 페이지 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지연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B2C로 서비스가 확산돼 있어서 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그록이라고 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레이턴시를 극소화하는 기술이 엔비디아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특히 이제 어떤 이게 학습 영역에서는, AI를 학습한다라는 영역에서는 어떤 그 AI 연산자가 다양한 연산을 이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반면에, 이제 추론 영역에서는 그런 추론 속도, 그 지연 시간의 축소라는 그런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록이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기존의 시장에서 받고 있는 평가, AI 학습 시장에서는 GPU라고 하는 개념이 그동안 시장의 헤게모니를 가져왔었는데, 뭐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 소위 이제 특수목적 반도체라고 하는 ASIC, TPU 같은 애들한테 밀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대응수 중 하나로 이번에 이 그록과 관련한 계약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 CNBC에서 나오고 있는 이 200억 달러라는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 봐야 될까요? 이제 요거가 CNBC에서는 먼저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긴 했는데, 로이터에서는 이제 이를 인용했지만 뭐 자체 그 코멘트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정확하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록도 어떤 금전 조건을 지금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단정지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까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좀 네.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중국에서도 오늘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관련된 지금 오늘도 베어드에서 방금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약간의 앞으로의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해 나가는 부분, 혹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인프라에서 GPU 중심으로 끌고 가던 그거를 이제는 다음 단계, 추론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평가가 많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블랙을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 아키텍처들이 나왔는데, 그 시장이 좀 줄어드는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jensenhuang CEO가 급해서 다른 데 막 이렇게 투자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아키텍처의 마켓 시어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예단을 하기에는 전체 AI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이제 학습과 추론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의 어떤 LLM 기반의 학습과 추론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을 하시지만, 대부분 이게 또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3D 공간을 구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피지컬 AI 들어가는 모델 학습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응용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또 이제 엔비디아 GPU만이 갖는 그 역량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별적으로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이. 그래서 저희가 모두들 기대를 하시는 이제 제너티브 AI에서 에이전틱 AI에서 피지컬 AI를 최종으로 가는 요 길목에서 이제 제너티브 AI나 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에이전틱 AI에만 국한해서 지금 시장을 연산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까지 확장해서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갖는 차별적인 독점적인 헤게모니를 좀 같이 고려를 하고, 이제 거기서 새로운 연산 시장이 또 존재한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요 내용까지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이제 어제였죠. 골드만삭스에서 2026년도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2026년도가 되면은 우리가 AI 관련돼서 이제 실제로 돈을 버는 산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나오는 용어가 이제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이야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뭐 챗GPT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검색을 하고 난 뒤에 쇼핑으로 연결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거를 상용화의 첫 단계로 많이들 좀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틱 커머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소프트웨어 업계 요런 업계도 조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얘기가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제가 요게 조금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이쪽은 또 어떻게 또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드리면 AI 수익화 이거거든요. AI 수익화를 하는 기업을 내년에도 사자. 사실 그 얘기는 2024년 말에 2025년을 볼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사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실제로 AI를 잘 응용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만 사실 주가가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엠러빈 같은 기업이 거기에 해당을 하고요. 뭐 대부분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거기에 해당을 하는 기업인 거죠. 반면에 그 당시에 같이 기대를 모았던 뭐 서비스나우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뭐 오픈 AI도 본격적으로 좀 더 수익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을 갖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서두에서 좀 표현을 드렸다시피 완연한 실적장에서 이런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버는지는 그때 가서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들을 확인을 하고 그쪽에 몰리는 그러한 시장의 색깔은 작년과 올해와 내년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생각해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뭐 YOY로 QOQ로 성장률이 10%, 막 30%, 50%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쪽은 뭐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래도 YOY 10%밖에 성장을 못하니 숫자가 찍히는 쪽을 좀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뭐 엔비디아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이미 많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저희 크립토랑 귀금속 같이 떨어질 땐 좀 조심하자. 그리고는 귀금속 지금 좀 떨어진다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 반등하고 이러면은 우린 여전히 파티를 즐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러고는 오늘 가장 제가 방송 전에도 방송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AI가 여전히 뭐 엔비디아니 그다음 GPT니 구글이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그 경쟁이 끝날 때까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경쟁이 끝났을 때 승자가 결정되었을 때가 오히려 시장의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뭐 마음 편하게 투자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030년에 TSMC와 코어스 관련된 AI 칩 관련된 시장 규모를 2조 달러까지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황숙 메리츠증권 수석연구원님이셨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